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9천 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이 가운데 8천 명 이상이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강층과 130차례 넘게 협의했지만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일방적으로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천을 둘러싸고 내용이 격화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전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친명계 지도부로 분류되는 안규백, 박찬대 의원 등이 단수 공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공천을 마무리 짓지 못한 69개 지역구 예비 후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천 배제 대상인 하위 10% 의원들에 대한 통보 시점도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이 연 3.5%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9차례 연속 동결 결정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1%를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12년 연속으로 차관급 관료를 참여시켰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고 해당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눈비가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밤에 경기 내륙에선 약한 눈이, 또 영동 지역엔 내일까지 계속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 낮 동안 녹은 눈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갑작스러운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일상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전쟁의 아픔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고통받는 삶으로 인권 위기 상황에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앰네스티와 함께해 주세요. 그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1522-9385로 전화주세요. 월 10,000원으로 전쟁 속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더 피플 라이프 웨딩, 크루즈, 여행, 장례 인생의 수많은 순간 더 커질 수 있도록 더 위로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연구합니다. 우리는 말한다. 레시피대로 만든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 레시피는 진짜 과학이야. 근데 이 말은 어디서 시작된 거지? 침대는 과학입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그냥 두면 늦습니다.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타오르는 저 도시처럼 진정 나를 불태웠던 그동안 의리는 지켰는데 내 건강은 누가 지켜주지? VMAX 임플란트 경험 축적된 기술이 선택의 열쇠야. 명심해. 코엘메드 임플란트. 좋았어. 체크메이트.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드로 진행시켜. 내 아내는 행복을 시간 참 빠르네. 당신은 그때 그대로인데 변하지 않는 내 아내처럼 내 아내는 행복을 짓습니다. 야놈의 아내. 내일 잘 먹어야 하는데. 내일 중요한 날인데. 변비? 오늘 밤 메이킹.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비우니까 시원하다.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비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이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해제됩니다. 해당 지역 입장에선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난개발 우려 또 총선용이다 이런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조목조목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공천 윤곽이 드러나면서 대진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후보자들을 지원하는 후원회장의 면면도 화제입니다. 축구선수 이천수 씨, 또 조정래 작가 등 익숙한 얼굴들이 정치적 후견인을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잠시 뒤에 정리해드립니다. 네, 목요일 뉴스큐 혼란의 의료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9천 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6천 명 이상이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네,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그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를 포함해 각계각층과 130차례 넘게 협의했는데도 의협이 일방적으로 반대만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일단 응급실 상황이 위태롭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들어서 상급 종합병원의 응급실 병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점심때부터 병상이 부족했던 서울대병원에 이어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도 대기줄이 생겼고 이곳 서울 성모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병상 역시 세 자리만 남았습니다. 다만 적십자병원이나 세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빅5가 아닌 곳에선 응급실 병상이 비교적 괜찮은 상황인데요. 비교적 크게 다쳤더라도 상급병원을 찾았다가 치료도 못하고 전전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으니까 생명에 중대한 처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처 종합병원들을 찾는 것이 나은 선택입니다. 대형 병원에서는 수술과 진료 차질도 이어져서 빅5 병원의 경우 수술실이 30%에서 70%까지도 비었고 진료 과목이나 시간에 제한을 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네,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도 자리를 이탈한 전공의는 더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정부도 경고를 했지만 전공의들의 이탈은 계속됐습니다.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병원의 전공의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는 9,275명으로 어제보다 459명이 늘었습니다. 이 중 실제 근무지 이탈자는 8,024명으로 211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808명에게 추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환자 피해도 늘어서 어제도 수술 지연 등 피해 사례 57건이 신규 접수됐습니다. 의대 역시 22개 교에서 3천여 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해 누적 10,000명을 넘었고 10개 대학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오늘 저녁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걸기 대회도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모병원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광주와 전남 지역의 전공의들도 사흘째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역 내 전공의 70% 정도가 근무를 중단하면서 시민들의 의료 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광주 전남대학교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업무 개시 명령에도 의료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광주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진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아서 보호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진료 공백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환자들의 우려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수련병원 5곳 가운데 전공의 500여 명 가운데 70%에 이르는 340여 명이 집단 행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선 전공의 319명 가운데 268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원에서만 120여 명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조선대병원에서도 전공의 142명 가운데 100여 명이 의료 현장을 이탈했고 광주 기독병원에선 전공의 30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중증 환자들의 수술은 진행되고 있지만 병원 곳곳엔 전공의 업무 공백으로 외래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안내문도 내걸렸습니다. 병원 측은 비상근무 체계로 정상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장기 입원 환자나 중증이 아닌 환자들은 돌려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집단 사직 전에 수술을 받고도 돌볼 의사가 없어 병원을 옮겨야만 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하자마자 가라고 하니 회사한테 수술을 안 시켰으면 좀 더
며칠 더 기다렸다가 뭐 하든지 어떻게 뭐 했을 건데. 일단 뭐 나가라 그러면 집에 뭐 우유시설이 있는 것도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나머지 의료진의 업무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교수와 전임의를 투입해 당직제로 운영하고 급하지 않은 수술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전남대병원 등 일부 병원의 전임의들도 이달 말 병원을 떠날 예정이라 의료대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YTN 오세일입니다. 대통령실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로 28차례 논의했고 의료계와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과도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네거티브 대응을 위해 개설한 해당 코너에 게시물을 올린 건 지난해 10월 순방외교 국익 효과를 올린 이후 5개월 만으로 전방위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렇게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이 비상이고 또 조기 퇴원이 속출하고 있다. 현장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을 초래한 의료진이 환자 피해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례가 있긴 하지만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집단 이탈하면서 곳곳에서 진료 차질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의를 갖다가요 다른 데로 전원 이번 식으로. 만약 수술이나 진료 적기를 놓쳐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병원이나 의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은 지난 2004년 병원 권유로 담체관 조영수를 받은 뒤 복통으로 소하다 사망한 환자 유족에게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의약분업 사태로 전공의들이 파업 중이었던 상황을 지적하며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는 병원 측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7년엔 간암 환자가 병원 노조 파업으로 정해진 날짜에 수술받지 못해 병세가 나빠졌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병원이 1,000만 원 조정안을 제안해 양측이 수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판례에도 환자 개인이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피해를 온전 인정받긴 만만치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직접 전공의 사직이 불법이란 점을 입증해야 하고 이 불법 행위와 환자의 건강 악화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누가 봐도 명백한 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겁니다. 소송이 10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중에 일부, 한두 건의 경우에는 환자가 이길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환자가 입증이 어려워서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또 손해배상 소송 특성상 환자 측이 승소한 판결 효력이 다른 사건에까지 미치지 않아 매번 원점에서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점도 환자에게 불리한 요소입니다. 이 밖에도 병원이 사전에 수술이나 진료 연기 가능성에 관해 환자 동의를 받았는지, 수술 동의서에 관련 면책 조항이 포함됐는지 등도 책임 소재를 가릴 세부 요소로 꼽힙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현역 하위 20% 평가 결과 등을 놓고 개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찬대 의원 등 친명 핵심 의원들은 경선을 치르지 않는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파열음이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 가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조금 전에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더라고요. 네, 민주당 공관위는 오늘 오후 5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략공관위원장인 서울 동대문갑 안규백 의원을 포함해 친명계 지도부로 분류되는 동대문을 장경태,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최강욱 의원의 이른바 암컷 발언을 옹호해 논란이 됐던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인천 동구 미추홀구를 후보로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대전 서구을 박범계, 세종시을 강준현,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강원 춘천시 철원 화천 양구군갑 허영, 충북 증평 진천 음성군 이모선, 충남 천안시갑 문진석, 아산시을 강은식 의원 등 충남 그리고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의 황명선 전 논산시장 등이 단수 후보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전략지역구로 분류되는 곳도 늘었습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노웅래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각과 이수진 의원이 현역인 동작을 등 5곳에 대해선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하위 20% 명단에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데다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등으로 비명계 의원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 내용 상황과 관련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당 회의에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부터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도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는 있지만 아직 친명계 의원들의 공천심사 결과 발표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뇌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 상대적으로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크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253개 지역구 가운데 72.7%인 184곳의 단수 경선 후보 등을 정했습니다. 민주당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인 서울 강남권과 TK 일부 지역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지역구에서 후보들을 거의 경선에 붙이다 보니 감동 없는 무음 공천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심 가득한 민주당식 공천과 비교되는 지점 아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공천이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정도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 비판 정도는 저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비대위는 앞서 경기 고양시청 총선 후보로 김연아 전 의원을 단수 추천한 당 공관위의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건에 대해서 정리가 끝나지 않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선이 아닌 단수 추천의 경우엔 스스로 분명하고 자신 있는 인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결정짓지 못한 69개 지역구 예비 후보들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중 추가 심사 결과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공천 배제 대상인 하위 10% 의원들에 대한 통보 시점도 주목됩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죠? 네,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체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은 어제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추천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3명을 후보자 명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각 정당 추천 후보자 외에 4명은 국민 후보를 선정해 당선권인 10명을 채우기로 한 건데 이를 두고 사실상 나눠먹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 역시 경선을 통해 정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이상원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북구만 경선 없이 진보당 윤종호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해 이 의원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비례선거에서 소수 정당을 배려하고 지역구에서도 선거 연합을 통해 정권 심판 전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 세력들을 민주당이 신원 보증하듯 국회에 진출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씨가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지역구 후보로 나서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런데 이천수 씨 4년 전에는 다른 색깔 옷을 입었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파란 옷을 입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원 사격한 건데요. 한 표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야말로 남영희 후보를 국회로 입성해 주셔서 인천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다른 후보자들을 지원하는 유명인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원조 친노로 불리는 배우 문성근 씨와 소설 태백산맥을 쓴 조정래 작가, 조국신당 공동후원회장에 위촉됐습니다. 이 가운데 조 작가는 지난 2022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특별 사면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죠. 저하고 사적 인연도 있습니다만은
그 파적 이념보다도 가칭 조국신당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부원회장을 맡아주셔서 저희로도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또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쓴 이문열 작가는 이번 총선에서 대구 중남구 도태우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고요. 공포의 외인구단 이현세 작가, 경북 김천에 도전장을 내민 김호진 예비후보 후원회장에 선임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자처했던 유명 작곡가 윤일상 씨, 이번에도 변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요. 또 속쓰림약 광고로 잘 알려진 배우죠. 김학윤 씨,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했었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 인재이자 부산 사하을 전략공천이 확정된 이재성 전 NC소프트 전무의 후원회장으로 나섰습니다. 자, 정치적 후견인이라는 상징성에 선거 비용 모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후원회장. 인지도 있는 이 후원회장들이 표심 공략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NBS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9%로 2주 전보다 2%포인트가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31%로 같은 기간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양당 격차는 8%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었습니다. 비례대표 때 투표의 정당으로는 국민의힘이 만드는 비례정당이 33%,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 25%로 각각 집계가 됐고 개혁신당 6%, 녹색정의당 2% 순이었습니다. 또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4%,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대답은 48%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긍정평가가 38%로 1%포인트 상승했고요. 부정평가 55%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전국 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도권에 밤사이 내린 많은 눈으로 서울 지하철 대부분이 30분 넘게 지연되는 등 운행 차질로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눈 때문에 시민들이 지하철로 몰린 데다 열차 출고까지 길게는 30분 늦어지면서 곳곳에서 지각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열차 안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행여나 늦을까 열차에 몸을 우겨 넣으려 해도 사람이 꽉 차 역부족입니다. 밤사이 내린 눈에 서울 지하철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강설 여파로 서울 지하철 운행이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30분씩 지연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은 출근 시간대 전 구간 운행이 25분 정도씩 늦어졌습니다. 차량 기지에 쌓인 눈 때문에 새벽 첫 차부터 열차를 출고하는 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특히 지상 구간이 많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철로 곳곳이 눈으로 덮여 하얗게 변했습니다. 철로가 미끄러워 정차하거나 출발할 때 열차가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열차 운행이 지연되자 뒤따르는 열차까지 줄줄이 미뤄져 차질 여파는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일찍 나와서 움직이려고 일찍 나왔죠. 딴 때보다. 한 20분, 딴 때보다. 밤사이 10c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도로도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차들은 엉금엉금 속도를 늦췄고 인도에 쌓인 눈 탓에 시민들은 종종 걸음을 걸어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정확히는 퇴근을 하는 건데 같이 출근하시던 분들이 눈 많이 와갖고 출근길이 엄청 불편했다 그래서. 예상보다 많이 내린 눈에 대중교통과 도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시민들은 출근길 몸살을 앓아야 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사흘째 폭설이 쏟아져서 많게는 70cm 가까이 눈이 쌓였는데요. 일부 산간마을 주민들은 사실상 고립됐고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대관령 옛길 인근 산간마을. 마을 전체가 눈에 뒤덮였습니다. 허벅지까지 쌓인 눈밭을 헤치고 도착한 외딴 집. 처마 끝에 매달린 눈은 바닥에 닿을 듯합니다. 살짝 건드리자 눈무더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나. 눈 속에 갇혀지는 80대 할머니는 이웃이 뚫어준 좁은 통로를 통해 이틀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틀 만에 나오라. 그동안에는 집안에 있었죠. 왜 못 나오신 거예요? 눈 때문에 못 나오죠. 나 올해 86인데. 연일 계속된 폭설에 몸은 녹초가 됐지만 주민들은 오늘도 삽을 들었습니다. 자칫 무너지지는 않을까 지붕까지 올라가 수시로 눈을 치웁니다. 하지만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이틀 동안 마을 안길에 세워놓은 승용차입니다. 6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20cm 넘는 눈이 내린 강원 영동 지역 도심도 교통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속절없이 헛바퀴만 돌리던 차량은 취재진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 눈길을 빠져나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는 오도 가도 못한 채 멈춰선 차량이 수백 미터 넘게 늘어섰습니다. 30m 전진하는데 30분 정도 소요된 것 같고요. 우리 졸업식에 빨리 가야 되는데 걱정이 큽니다. 이번 폭설로 산간마을을 오가는 30여 개 버스 노선은 결행하거나 단축 운행했고 이틀간 40건이 넘는 눈길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강릉 영곡면에서는 폭설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덮치면서 8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정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봄을 앞두고 전국에 내린 큰 눈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까지 빙판길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눈 상황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서울은 일단 눈이 그친 거죠? 네, 지금은 눈이 잦아들었지만 완전히 그친 것은 아닙니다. 서해에서 눈구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밤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더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여전히 대설경보가, 경북 경주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 화면 보면서 실시간 눈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60cm가 넘는 눈이 쌓인 강원 산간입니다. 국도 56호선 홍천 구룡령인데요.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주변 지역뿐 아니라 도로에도 많은 눈이 쌓여 지나는 차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제1순환선 자유로분기점 부근입니다. 눈은 그쳤고 도로에 눈도 모두 녹았습니다. 다만 눈이 녹으면서 도로가 젖어 있는데요. 기온이 낮아 도로 살얼음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번 눈 언제까지 또 얼마나 더 내리는 겁니까? 네, 수도권의 눈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눈이 끝난 것은 아니고 밤까지 한두 차례 산발적으로 눈이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서울에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13.4cm의 눈이 왔는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많은 양입니다. 최고 60cm의 폭설이 쏟아진 영동 지역에는 내일까지 눈이 더 오겠습니다. 우선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5에서 1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경북 북부 동해안에 5에서 10cm, 강원 내륙과 영남 내륙, 제주 산간에도 1에서 7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눈과 함께 영하권 아침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낮 동안 눈이 녹더라도 밤이 되면 얼어붙는 상황입니다. 교통안전과 미끄럼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9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내수는 부진하지만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대로 유지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금리는 연 3.5%에 묶였습니다. 9차례 연속 동결로 금융통화위원 만장일치 결정입니다. 가장 크게 고려한 건 단연 물가입니다. 물가가 둔화하고 있지만 국제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대로 불어난 가계빚도 부담 요소로 꼽았습니다. 국제유가 변동, 가계부채 추이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함으로써 물가 상승률을 2% 수준으로. 다만 앞으로 석 달 이내 금리 전망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금융통화위원 5명은 지금과 같은 연 3.5% 유지, 나머지 1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내수 부진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개인적으로는 상반기 내 금리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지만 조기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올 만큼 내수 침체는 심각합니다. 이총재도 예상보다 소비가 훨씬 나쁘다며 우려했습니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여 기존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정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지만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3년간 유예될 전망인데요.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정부 이후 9년 만이고 또 규모로 보면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그린벨트 규제가 개선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게 내년부터 본격 추진인 건가요? 예, 이제 예정은 이제 내년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네네. 하고자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난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린벨트를 무작정 다 해제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네. 또 그것을 해제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뭐 수도권 이외 지역의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해제한다는데 그럼 실제로 이러한 개발 계획의 그런 상세한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이것이 실행되는 데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언론에서는 내년부터 본격화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본격화되기는 전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일단은 뭐 정부에서는 이것을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겠다 하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린벨트가 갖고 있는 어떤 국가적인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특정 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부를 제공하는 이런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왜 해제하는지 명확한 이유와 또 이것을 해제했을 때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명확한 개발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곳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평가 1등급지, 2등급지 이런 부분에도 예외를 둘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걸 보면은 이제 지방의 이제 지역 전략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2등급지에 해당하더라도 이 총량지에서 이제 예외를 시켜주겠다. 대체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총량에서 예외를 시키면서 해제를 시켜주겠다는 것이 이번 이제 정부가 발표한 안의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1, 2등급지의 경우 해제하는 만큼 그 대체 부지를 또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20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는데 난관도 많고 좀 쉽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만 정부의 어떤 논리는 그동안 좀 획일적인 기준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바꾸겠다는 건데 한 20년 동안 안 바꾼 데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린벨트를 이제 해제를 하려면은 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여러 가지 한 6개 정도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1개 내지 2개만 해당이 돼도 해제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이제
이제 1, 2등급 같은 경우에 전체 한 80% 정도 이렇게 되고 이제 그린벨트가 전체 우리나라의 한 3.8% 되는데 네. 그 3.8% 중에 거의 한 80%가 대부분이 이제 1, 2등급지라고 하는데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사실 국가의 국책 사업, 뭐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인프라 개발이라든가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해제된 경우가 거의 없고 해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민간은 감히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그러면 항상 이 나오는 얘기가 뭔가 이게 뭐가 관련돼 있다. 이런 그린벨트 해제될 때 항상 그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린벨트 해제는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불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산업단지, 물류단지를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에 대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하시나요? 뭐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실제로 이제 이 산업 시설을 유치가 가능할지 이게 문제죠. 대부분 보면은 이제 산업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어떤 그 인력들, 고급 인력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도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지방 도시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젊은층 인구가 감소함과 더불어서 이제 서울 수도권 쪽으로 대규모 유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일본 같은 경우도 한 20년 전부터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냐? 또 지금 주택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린벨트에서 하면서 일정 부분은 또 이제 아파트를 건축하는 부지로 활용하겠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아마 정부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원하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방침대로 간다면 어떤 좀 절차가 있을까? 이를테면 뭐 정부 지침을 좀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자체 목소리도 좀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정부의 의지, 지자체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그 지역에 과연 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타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 단계부터 이제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제 특히 이제 큰 대기업군들 이런 제조업 기반군들이 왜 지방에 가지 않냐면 실제로 여러 가지 기반 인프라도 열악하지만 일단은 양질의 이런 인력들을 구하기가 사실 지방 도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린벨트 이 규제 해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난개발을 한다. 또 이제 인근 지역에 이제 투기 세력이 또 등장하는 부분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느냐 마느냐 얼마큼 어디에다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지 필요성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를 아주 실행에 가까운 아주 자세한 이런 개발 계획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먼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주게 되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투기 세력들이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괜히 아무것도 실현된 것이 없는데 땅값만 붙이기는 결과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쭉 들어보니 아무튼 이번 정책에 대해서 좀 교수님은 좀 개인적으로 회의적이신 것 같고 교수님 말고도 아무튼 총선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 총선용 아니냐 이런 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좀 대책 내놓으면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 인근의 어떤 투기 방지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 좀 같이 내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내놓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의 전략 사업들을 위해서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활성화시켜주겠다.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내용만 나와 있지 이것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또 어떻게 이 계획을 정책을 꾸려 나갈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고 아마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미 이제 총선 기간에 이제 돌입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좀 드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무튼 정부는 전문적인 검토 또 중도의 자문 등을 거쳐서 좀 국무회의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정부
방침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죠. 네. 네. 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3년 유예될 전망입니다. 조금 실수요자 자금 조달에 숨통이 좀 트일 거다 이런 예측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단은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일단은 1차적인 책임이 있죠. 이것이 이제 마치 실거주 의무가 폐기될 것처럼 시행령으로 될 것처럼 이제 해서 물론 이제 그 믿은 분들도 잘못됐죠. 실제로 이건 법 개정 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갈 때 되니까 폐지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는 이제 그 실거주 의무라는 게 2년을 먼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살던 집도 안 팔고 돈도 이제 자금도 다 조달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이 총선 기간이다 보니까 야당도 이제 응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원 제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실거주 의무를 폐지시켜주는 거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조금 유예시켜주자. 그래서 아마 3년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왜 3년으로 했는지는 이제 저도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어요. 2+2랑 충돌하겠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그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가 되면 혜택을 받는 규모는 어느 정도로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약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은 약 한 5만 가구 정도로 되고요. 서울이 한 8천 가구 정도, 경기도가 이제 3만 가구가 좀 넘고요. 인천이 한 9만 가구. 그래서 가구 수로 따지면 이제 이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분양가 상한제 저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는 서울 수도권 실제로 뭐 수요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유예가 되면 전세로 이제 돌릴 수가 있으니까 전세 물량이 이 정도 5만 가구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이제 전세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게 전세 시장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기 지금 전세값 상승 때문에 또 난리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완만해질 거다 이런 예측도 있을 수 이제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한꺼번에 이게 몰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송파구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몰릴 경우에는 세입자를 찾기 어려우니까 괜히 전세 가격이 이제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세 시장에는. 근데 그렇지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지금 이제 집값이 이제 멈칫멈칫하고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이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전세 가격이 뭐 확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수요 공급에 있어서는 다소 도움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면 입주 전에 전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건데 또 반대로 그렇다 보니 또 갭 투자를 좀 자극하고 부추기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이걸 보면서 정부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저번에 이제 정부가 이제 마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총선 기간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을 또 이것을 이제 3년 유예를 해놨는데 이것이 마치 3년 유예가 끝나면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다 이런 시장에 메시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줬을 때는 시장에 있는 수요자들은 이거를 이제 믿거든요. 자기가 좋은 쪽으로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제 이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거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실거주를 안 해도 되니까 이것도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일정 부분 또 투기 수요가 몰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아파트 가격에 좀 약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것 좀 정부에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정부의 어떤 정책 신뢰도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그걸 믿은 어떤 수요자도 잘못이라고 한 부분이 현실적인 말씀을 하는 건데 이렇게 좀 혼란기에 수요자 입장에서 좀 어떤 정보를 좀 취득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 일단은 우리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마치 정부가 이제 이게 해제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기사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수요자들은 기사를 이제 믿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믿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려면 이번에서 이제 집권 여당이 과반 이상을 의석을 가져가서 법을 개정해야만 제가 보기에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만약에 총선 이후에 야당이 과반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 제가 보기엔 야당에서는 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낮거나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선 결과에 달려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실거주 의무가 3년에 폐지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으니까 우리 수요자분들께서는
이게 너무 이게 폐지될 것이라는 너무 긍정적인 왜곡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는 이런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심하게 좀 정보를 잘 걸러서 취득을 하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그 3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전세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2년 계약하고 갱신권 해서 이제 플러스 2년이 되거든요. 근데 3년이면 뭔가 4년의 중간에 애매한 상황이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주인 입장에선 실거주되면 들어와야 된다. 그럼 또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는 그러니까 여지가 있는 거죠. 보통 하면은 전세는 2년 거주에 이제 재계약 갱신권 사용해서 2년, 4년까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2년에 차라리 끌어놨으면 차라리 이제 2년 후에 집주인이 직접 자기가 들어오게 되면 재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재계약에 대해서 3년째 살면은 이 계약 기간은 2년을 다 채워야 돼요. 그럼 4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궁금히 생각해봤어요. 왜 3년을 했느냐 생각해 보니까 사실 야당에서 이것을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총선 기간이다 보니까 민원이 워낙 나오다 보니까 야당도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갔는데 분명히 여당은 4년 하자. 야당은 2년 하자 해서 중간인 3년을 하지 않았나. 근데 사실 3년이라는 의미가 말도 안 되는 게 3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이제 4년인지 2년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조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세입자를 들였는데 2년 후에 재계약이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정책도 좀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나오셨으니까 사실 봄철 이사철이기도 하고 최근 지표를 보면 매매 시장은 여전히 좀 부진하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전세값은 좀 우상향하는 분위기거든요. 좀 포함해서 전세 시장 또 올 한해 부동산 시장까지 함께 좀 전망해 주시죠. 지금 우리가 금리가 뭐 작년부터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말까지도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금리가 높다는 것은 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 구입을 지금 미뤄가는 상황이고 주택 가격도 지금 소폭 하락하는 상황이고 이것이 이제 단기간에 상승으로 반전할 가능성도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런 시점에서는 주택 구입보다는 이제 전세 시장으로 많이 이게 바꾸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거는 시장 전체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전세 가격이 너무 급등하거나 이런 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 재계약 갱신이라는 2+2 4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된 다음부터는 실제로 전세 가격이 막 급등하는 거는 좀 많이 이게 저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보면은 주택 가격은 오르지 않고 좀 이렇게 좀 가격이 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전세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우상향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올해까지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자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실제로 또 이것이 빌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세 사기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또 아파트로 많이 이제 몰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또 더 몰리니까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르는 상황인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뭐 시장이 굉장히 이상하고 왜곡돼서 오르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니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세 수요자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봤는데 끝으로 매매를 한 계획이 있는 분들은 지금 사실 시장이 좀 혼란스럽잖아요. 어떤 좀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과거처럼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주택을 무리하게 구입하시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물론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 이제 현금 보유 능력이 있어서 현금에 플러스 추가 어느 정도 대출을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엔 괜찮다고 봐요. 뭐 우리가 꼭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집을 사는 건 아니고 내가 꼭 이사를 가야 되고 그 집을 사고 싶으면 어느 때 사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단지 이제 이것을 거의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해서 빚을 많이 내서 지금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크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꼭 필요하신 분들만 사시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는 좀 피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정부가 이런 점을 좀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하셨는데 좀 정책에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네, 김준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본 정부와 언론이 우리 땅 독도를 겨냥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날에 맞춰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기시다 정부는 다케시마 날 행사에 12년째 차관급 관료를 파견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해보죠.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우선 일본 외무상이 우리 외교 장관과의 첫 만남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고요? 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태열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며 일본 고유 영토란 입장을 조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앞서 가미카와 외무상은 정기국회 연설에서도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보수 성향 신문인 요미우리는 다케시마의 날에 맞춰 사설을 내고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나아지고 있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는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의 끈질기게 평화적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도 사설에서 다케시마는 반드시 반환을 실현해야 한다며 한국이 일본에 사과하고 반환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네, 그리고 시마네현 올해도 어김없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했군요. 네, 시마네현이 오늘 오후 1시 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었는데 일본 정부는 우리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정무관을 참석시켰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이 발족한 직후인 지난 2013년부터 12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해당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대원들이 잇따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전쟁 범죄 역사를 미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일본 해상자위대 연습 함대 대원들이 지난해 5월 원양 장기 항해에 앞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휴식 시간에 일부 희망자들이 제복 차림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건데요.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류 해상막류장은 개인의 자유의사로 참배했다며 문제 삼지도 조사할 방침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명령이었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9일에는 고바야시 히로키 육상막류 부장을 비롯한 자위대원 수십 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논란이 됐습니다. 방위성 내부 규정에는 부대의 종교 예배소 참배와 대원에게 참배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달에는 군마현이 2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왔던 조선인 강제노동 희생자 추도비를 철거하는 등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희석하거나 지우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북한이 최근 급속도로 밀착 행보를 보이는 우방국 러시아 외무부의 내부 정보를 캐내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RFA는 독일의 한 사이버 보안업체가 지난달 중순 온라인에 퍼진 악성 코드를 조사한 결과 북한 해커 조직 코니가 사용하는 것과 유사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를 두고 북한 정권이 여전히 러시아의 대외 정책 계획과 목표를 검증하려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를 향해 진짜 인권 투사라면 중동에 가보라며 미국의 인권 문제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터너 특사의 방안이 인권 보장과는 관련이 없는 어리석은 인권 모략 책동이라면서 국제사회 인권 분야 최대 급선무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의 생명권 보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직원들에게 경력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 최영주 씨 제보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공개한 검찰 내부 통신망 메시지를 보면 지난해 6월 검찰총장실은 우수 직원을 격려한다는 취지로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대검찰청은 즉각 입장을 내고 민원실에선 수사활동의 초기 업무를 수행해 필요에 따라 특활비를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2심을 선고받은 배 씨 측에서 상고기한인 어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보다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관련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권 씨에 대한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권 씨의 송환 결정은 권 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고 해외 도피 시작부터 따지면 22개월 만입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고 지난해 3월 23일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려다 현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권 씨가 미국에 인도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긴 뒤 합산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권 씨의 변호인 측은 거듭 한국 송환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뒤 뉴욕 연방검찰은 권 씨를 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소송 재판이 다음 달 2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어서 권 씨가 송환될 경우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몬테네그로 법원에 따르면 권 씨는 3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항소할 경우 송환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 재무 책임자는 국내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집에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서 달아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쯤 대구 신천동 원룸 건물에 들어가던 30대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뒤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사흘 만인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대구 평리동에서 A씨를 찾아 긴급 체포했습니다. 최근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빌딩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남성은 미국인 유튜버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5일 LCT 99층 전망대에서 뛰어내린 남성 2명 가운데 1명이 미국인 유튜버로 확인돼 인터폴의 공조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당일 출국한 것으로 보고 다른 1명의 신원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연말이죠. 서울 명동 입구에 광역버스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한 이후 버스가 꼬리를 물고 서 있는 이른바 버스 열차 현상으로 퇴근길 대란이 빚어졌었는데요. 서울시가 노선 분산 배치를 위해 명동 부근에 정류소 2곳을 새로 만드는 등 혼잡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근 시간 줄서기 표지판 뒤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긴 줄을 만듭니다. 차도에는 해당 표지판에 정차되는 광역버스가 꼬리를 물고 서면서 일대 큰 혼잡이 빚어집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광역버스 정류소에 혼잡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혼잡도가 극심했던 명동 입구 부근에 광교 정류소와 명동 입구 B 등 정류소 2곳을 신설합니다. 8개 광역버스 노선을 분산 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규 정류소 2곳은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24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서울연구원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이렇게 하면 명동 입구 정류소의 버스 대기 행렬은 평균 312m에서 93m로 줄어듭니다. 일반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17.9km에서 21km로 개선됩니다. 남대문 세무서 정류소의 경우 10개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 예정인 명동 성당 정류소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기존 중앙버스 정류소 바로 인근에 가로변 정류소를 신설해 버스 노선을 분산 배치한다는 겁니다. 이미 1월 8일부터 진행 중인 명동 입구 정류소를 비롯해 남대문 세무서,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정류소 개선 대책도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광역버스 노선 조정을 위해 서울시는 대광이, 경기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네, 달리기로 건강을 책임해서 뛴 만큼 또 그만큼 기부도 하는 이른바 기부런이란 이색 행사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호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종훈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업무를 마친 직장인 40여 명이 여의도 둘레길로 모입니다. 30대 또래인 달리기 동호인들로 다른 동호회의 지목을 받아 기부런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니더라도 계속 이제 달리면 그만큼 누적거리만큼 기부를 할 수 있으니까 다들 럼플이라는 어플 깔아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장에 원형으로 둘러서서 꼼꼼하게 준비 운동을 하고 코스 시작을 알리는 지점에서 QR코드까지 인식하면 출발 준비는 끝. 목표는 둘레길 8.4km 달리기. 출발 10분 만에 숨을 헐떡이는 기자와 달리 동호인들은 서로를 독려하며 밤 공기를 즐깁니다. 동호인 한 명당 1km에 100원씩 둘레길 코스를 모두 돌면 총 840원이 적립됩니다. 내 건강을 챙기는 땀만큼 남을 위한 기부 액수가 쌓이는 이색 달리기. 오는 4월 30일까지 78개 동호회원 3,900여 명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원래 건강하게 운동하려고 뛰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기부까지 든다고 하면은 일석이조여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시간 만에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 다른 동호회원들의 환호를 받는 순간 일상의 스트레스는 잊힙니다. 여의나루역에는 동호인들이 몸을 풀고 물건도 보관할 수 있는 러너 스테이션도 들어섭니다. 여의도가 굉장히 뛰기 좋은데 그동안 물품을 보관할 곳도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을 곳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러너 스테이션이 생긴다면 러너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부천사로 유명한 가수 션은 지난 한 해 동안 기부런을 통해 26억 원을 모금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호회원뿐만 아니라 여의도 둘레길을 달리는 시민 누구나 1km에 100원씩 기부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호인과 일반 시민의 달리기로 3천만 원이 모이면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쓰일 계획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봄 앞두고 대설, 이렇게 밤사이 내린 폭설에 수도권 곳곳에서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네, 30대 남성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던 차를 멈춰 세우려다가 안타까운 사고로 끝내 숨졌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새벽, 소형 SUV 차량 한 대가 빠르게 후진합니다. 갑자기 쾅하는 소리에 놀란 편의점 주인이 밖에 나와 차량을 살피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뛰어들어갑니다. 한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두 차량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겁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길래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가지고 그냥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니까 그 차 밑에 깔려 있는 걸 보고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30대 남성을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잠깐 내리막길에 정차했던 SUV는 이쪽으로 빠르게 미끄러졌습니다. 경찰은 운행 중인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자 남성이 차에서 내려 멈춰 세우려다
주차된 다른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에서는 화물차 한 대가 눈 쌓인 언덕길을 오르다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고, 서울 송파동 석촌호수공원에서는 나무가 쌓인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졌습니다. 또 인천 숭이동 남부역 사거리 인근에서는 전신주가 도로 쪽으로 넘어져 3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민주부터 가는 방향인데 거기 이제 통신선 13가닥 정도가 이게 전신주가 이제 도로 쪽으로 주저앉았어 가지고 거기에 통행에 불편이 있었는데 미처 제설 작업이 이뤄지지 못한 도로 곳곳에선 차들이 눈길로 애를 먹었습니다. 고물상 트럭은 오르막을 오르던 중 미끄러운 도로에 바퀴가 헛도는가 하면 도로가 얼어가지고 차가 못 올라가요. 북악산로와 와룡공원길 등 높은 지대에 있는 도로들은 폭설로 진입이 한때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울산에서 교통지도를 하던 경찰관들이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를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한치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목숨을 살려낸 건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건널목을 건너던 70대 어르신이 몸이 불편한 듯 경찰관에게 다가섭니다. 할아버지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경찰관, 동료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사이에 갑자기 어르신이 쓰러집니다. 자, 때마침 동료 경찰이 도착하고 의식을 확인한 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데요. 처음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던 경찰 역시 곧바로 119에 신고합니다. 자,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이어가고 의식을 확인하길 여러 차례, 다행히 2분 만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자, 경찰관들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어르신을 보살피는데요. 심폐소생술로 시민을 구한 경찰관들은 울산경찰청 1기동대 소속의 김미경 경장과 최규태 경위. 이 교통지도를 하다가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에 맞닥뜨렸고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귀중한 목숨을 살렸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어르신은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고 경찰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네요. 금은방 절도범이 10년 전에 검거했던 피의자를 알아본 경찰관 때문에 덜미를 잡힌 일입니다. 20대 A씨는 그제 오후 2시 반쯤 인천 삼산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90만 원 상당의 금반지 하나를 착용한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공주하던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 구자민 경위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가 과거 자신이 붙잡아 구속 송치했던 피의자와 같은 것을 확인했는데 결국 A씨는 저녁 7시 반쯤 경기 부천시 모텔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11차례나 해서 실형을 6번 산 40대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해 차량을 압수당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집 앞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01%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 익산에선 여성이 길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폭행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전북 익산시 여산면 길가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후 이 여성은 결국 쓰러져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70대 남성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 뒤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수요 둔화 속에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매일 숨가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부터 전기차 산업 흐름 전반에 대해서 경제부 김태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무래도 좀 보조금이 가장 관심일 것 같은데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차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는데 개편 내용이 어땠습니까? 네,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이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일 텐데요.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전반적인 축소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사실 전기차 보급률이 늘으면서 보조금이 축소되는 건 이미 정해진 일이었고요. 세계적으로도 같은 추세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개편안을 보면요.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출고가 기준액이 정해졌는데 지난해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200만 원 줄었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같이 지난해 보조금 기준의 출시가를 맞췄던 외국 완성차 기업들은 잇따라 가격을 인하했는데요. 나란히 100에서 200만 원씩 가격을 낮춰서 5,500만 원 이하로 다시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 가격을 낮춰서 생기는 손해보다 이 보조금을 전부 다 받지 못해서 생기는 손해가 더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제 새로운 부분이 배터리 성능에 따라서 보조금을 좀 차등 지급하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 올해 보조금 개편에서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배터리 성능이랑 또 이제 재활용 가치를 따져서 우수한 그 배터리일수록 보조금을 더 주고 또 이 수치가 낮을수록 보조금을 덜 주는 걸로 이 보조금 체제를 개편했습니다. 앞으로 또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굉장히 환경 쪽에서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전기차는 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이 80% 정도까지만 떨어져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정말 많은 폐배터리가 나올 건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과제였는데 이번에 환경부가 이 보조금 체제를 개편하면서 이렇게 가치, 재활용 가치가 높은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라 이렇게 신호를 준 걸로 해석됩니다. 그런 신호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LFP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들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이 보조금 개편으로 LF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테슬라 모델 Y 후륜 구동 모델과 국내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EVX 두 차종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네. 이 전기차용 배터리는 크게 NCM이라고 불리는 3원계 배터리와 LFP 배터리로 나뉩니다. 네. 간단히 말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에 따라서 이 두 배터리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이 LFP는 중국 업체가 주로 생산합니다. 비싼 니켈이나 코발트 대신에 싼 인산철을 사용해서 재활용 가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조금 제도 개편에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이번 보조금 체제 개편이 너무 지나치게 해외 업체만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사실 자국 산업을 이렇게 우대하는 거는 모든 세계 정부들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미국만 봐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네, 이 LFP 배터리가 최근에 이제 주목받았던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 조금 전에 이제 장점 중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전기차 시장에 가격 인하 바람이 불고 있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흐름을 하나씩 다 짚어보면요. 네. LFP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또 겨울철 추위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겨울철만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이 국내 전기차 업체들은 그래서 고급 차종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조금은 좀 비싸더라도 3원계 배터리를 주로 채택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기차 수요가 줄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으로 고금리가 이어지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소비자들이 비싼 전기차를 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혁신 상품이 대중화의 전 단계에서 이 침체에 빠지는 이른바 캐즘 단계에 빠졌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캐즘 시기? 맞습니다. 이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이런 시기에서는 하이브리드 차종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0% 전기차만 생산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가격을 낮추자 이런 전략으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했고 이 배터리가 전기차에서는 30에서 35% 정도의 가격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저렴한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가격 인하를 시작했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이 테슬라를 보면서 가격 인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산 전기차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세계 시장 공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말했던 이 가격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입니다. 네. 중국은 내연기관을 건너뛰었습니다. 일찌감치 전기차 산업에 집중했는데 이미 다른 나라들이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은 아예 포기하고 전기차 산업부터 추진한 겁니다. 이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면 미래 산업을 키우면서 동시에는 자국 내에서도 이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친환경 산업까지 육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수 시장에 집중해 왔는데 이제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해외 시장 진출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 비아디가 국내에 전기차, 승용차를 출시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 중국 전기차 업체 중에 대표적인 곳이 비아디인데요. 네. 원래는 배터리 생산 업체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를 인수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한 사례입니다. 자체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하니까 안 그래도 중국산 전기차가 저렴한데 여기에 가격 경쟁력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품질 측면에서도 유럽 시장에 먼저 진출했는데 기대보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판매 대수에서 부동의 세계 1위였던 테슬라를 제치기도 했습니다. 예. 올해 안에 국내 전기 승용차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동안은 트럭이나 버스 같이 상용차 중심으로 진출했다면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내 소비자를 공략하겠다 이렇게 나선 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FP 배터리를 탑재해서 보조금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 보조금 혜택을 받은 국산차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만약에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거라 이런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브랜드 가치 또 아직까지는 그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또 약간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국내 전기차 업계는 어떤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전기차가 대중화 모델을 누가 빨리 내놓느냐 또 얼마나 잘 파느냐가 핵심 시장의 경쟁력이 되다 보니까 이 각 사마다 중저가 모델 출시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기업을 하나 보면요. 기아는 전기차 전용 공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 이제 보급화 모델인 EV3를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시험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6월부터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존 전기차 모델보다는 저렴한 가격대로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경쟁사들이 준비 중인 저가 모델과 경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김 기자가 말한 캐즘 시기 이걸 어떻게 좀 이 업계가 뛰어넘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경제부 김태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개선됐지만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점으로 전년보다 0.2점 높아졌습니다. 다만 2020년에서 2022년 평균 점수는 5.95점으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서 35위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가 짙어 비상저감 조치가 실시되는 날에는 재택근무나 휴가를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다음 주에 발표할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시 재택근무나 휴가 등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비상저감 조치 시 탄력적 근무를 권고해야 한다는 미세먼지 특위 민간위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가운데 잠재적 부실 우려가 있는 규모가 이번 달 들어 2조 4천억 원으로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지난해 9월 말 기준 관련 현황을 보면 국내 금융회사가 단일 사업장에 투자한 금액 35조 8천억 원 가운데 6.46%인 2조 3,100억 원에서 기한 이익 상실, EOD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후 3건의 EOD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이번 달 기준으로 2조 4,600억 원으로 규모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해 6월 기준보다 1.8배 넘게 불어난 수준입니다. 기한 이익 상실이란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나 원금 미지급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비율 조건 미달 등의 사유로 인해서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총선 이후 건설업계가 줄도산할 거라는 이른바 4월 위기설에 대해서 근거가 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PF 문제는 정부 정책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고 금리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이전에 부동산 PF가 넘어질 것을 다 막아줬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 터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큰 오해인 것이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PF는 지금 프로젝트 중에서 상당한 수가 이미 정리되고 있는 중이고 또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과 전후에 크게 바뀔 거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좀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PF 문제는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야지 금리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쯤 비행 임무 중이던 미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 한 대에서 연료통 2개가 전북 새만금 인근 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전투기는 부대로 긴급히 복귀했고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공군 측은 응급 상황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연료통 수색과 회수 작업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박이택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소장의 신임 이사 임명에 반대하는 광복회 등 기존 이사진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회의에 앞서 독립기념관에 걸맞은 이사가 선임돼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사진의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고 기존 이사진이 대부분 동의하면서 회의가 끝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이사는 이달 초 신임 이사로 취임했는데 낙성대 경제연구소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거나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저술을 발간한 점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 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씨 일가족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 씨 측이 증거 기록 문제를 제기하면서 첫 공판부터 공전했고 피해자들은 이들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22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 정모 씨 부부와 아들. 지난해 12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게임 아이템을 13억 원어치나 사는 등 마음대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기 혐의 아직 부인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견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2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범행 고의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 씨가 고의로 감정평가를 부풀리며 잘못된 감정을 실시해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첫 공판부터 정 씨 측이 임한 쪽에 달하는 증거기록 검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정 씨 측이 검찰의 증거기록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한이 많이 흘렀다며 일부라도 입장을 밝힐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 측이 끝내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아 검찰 기소 의견 진술로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정 씨 일가의 첫 공판을 지켜본 30여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라며 정 씨 일가족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악성 임대인 일가를 엄벌에 처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이 끝없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판부는 정 씨 측에 다음 달 11일 2차 공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미국 정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한 게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쏜 북한산 미사일에 미국 부품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선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푸틴이 김정은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From Russia with Love, 러시아에서 사랑을 싣고라는 007 영화 제목을 붙였습니다. 푸틴이 김정은에게 가능한 최고의 선물을 안겼다며 모스크바와 평양의 돈독해진 관계를 증명한다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러시아산 리무진의 제조사가 어딘지는 불분명하지만 푸틴 개인 소장용 가운데 하나를 내줬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do require all UN member states to prohibit both the supply of transportation vehicles and the supply of luxury automobiles to the DPRK. 국무부 대변인은 또 러시아에 고급차가 있는지 몰랐다는 농담을 덧붙였습니다. 자신이라면 고급차를 러시아에서 사진 않을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Frankly, didn't know there was such a thing as a Russian luxury car. I hope Kim got the extended warranty. I'm not sure if I were buying a luxury car, Russia would be the place I would look, even if it wasn't
even if it wasn't with respect to sanctions.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쏜 북한산 미사일에 미국과 유럽산 부품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수출 통제와 제재 등의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김 의원 등 미국 공화당 의원 4명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한 미국의 대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북러 간 무기 거래에 중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이 북한에 이전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국무부에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북한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EU 차원의 첫 대북 제재입니다. 이어서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 7일까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적어도 24발의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최근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At least 24 ballistic missiles of allegedly North Korean origin were used during Russia's missile attacks on the territory of Ukraine. 러시아의 우크라 공격에 북한 미사일 사용은 증거로 수차례 제시되었습니다. 러시아 발사 무기 파편에서 한글로 순타지 이신이라고 각인된 것이 발견됐고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쏜 탄도미사일 잔해 부품에서 지읒으로 보이는 손글씨 문자도 발견됐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의 미사일 지원을 이유로 북한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AFP 통신은 입수한 제재 명단 초안에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새로 추가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일부 기업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는 인권 침해와 유엔 결의 위반 등을 이유로 북한 고위 인사 등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대북 제재를 시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반체제 인사 나발리 추모 행사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남성들에게 입대를 강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는 텔레그램 뉴스 채널 로툰다 등을 인용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찰 구치소에서 풀려난 추모객 가운데 최소 6명이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툰다는 체포된 이들은 며칠 안에 입영 사무소에 신고하고 군복무를 등록해야 한다고 영장에 적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독립 언론인 루스뉴스는 석방 2시간 전 입영 통지서를 나눠주는 사무실로 끌려갔다면서 서명하지 않으면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고 했다는 남성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1일 저녁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푸틴 같은 미친 자들 때문에 늘 핵 분쟁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욕설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에도 기자의 질문에 혼잣말처럼 비슷한 욕설을 해 논란이 일자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처지를 최근 숨진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에 빗댄 것을 언급하며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다며 자신을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자지구 사망자가 3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 중남부 지역에 또 대규모 공습을 가해 6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유엔에서 휴전 요구 결의안을 무산시킨 미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이스라엘의 즉각 철수에 반대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이 끝난 뒤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구조를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밀려든 부상자들로 부근 병원은 정신을 못 차릴 지경입니다. 바닥은 흰 천으로 덮인 수십 구의 시신으로 가득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몰려있는 남부 라파의 한 주택가도 폭격을 맞았습니다. 집안에 있던 교수 부부와 자녀, 손자까지 모두 8명이 희생됐습니다. لفيت من دار الجيران على دارنا لقيت اختي مرمي في الشارع بطلع بلاقي امي مقطع مرمي في الشارع بدور على ابوي خواتي ثلاث صبايا ما لهم اشتغل في شيء 3 صبايا ينزل عليهم صاروخين يفتتهم الثلاثه في كفن واحد هي الكفن. AP 통신은
가자지구 중남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으로 최소 60명 이상이 희생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은 북쪽 국경을 넘어 레바논과 시리아로도 날아갔습니다. 이란 지원을 받는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란과 동맹을 맺고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بحدود الساعة 10 تقريبا يعني سمعنا 5 صواريخ ورا بعضهم أول شيء 2 كانوا خفاف وبعدين 3 كانوا قوايا كثير.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의 적법성을 따지는 재판이 열렸는데 심리에 출석한 미국은 이스라엘의 즉각 철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나라가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이스라엘 편에 선 겁니다. 미국은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을 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중국에서 해상 교각이 선박과 충돌한 뒤 끊어져 다리 위에 있던 버스 등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오늘 새벽 5시 반쯤 광둥성 광저우 앞바다에서 리신사 대교 아래를 지나던 빈 컨테이너선이 교각과 충돌해 상판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 위를 달리던 버스 등 차량 5대가 함께 추락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으며 3명이 구조됐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3대는 컨테이너선 위에 떨어졌고 버스 등 2대는 물에 빠졌는데 이른 시간이라 버스에는 운전기사 외에 승객들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벌써 이번 주 토요일이 정월 대보름이네요. 예로부터 정월 대보름엔 불엄을 깨고 또 오곡밥과 나물을 먹으며 한 해 애구는 쫓고 건강을 기원했는데요. 농진청이 오곡밥의 황금 레시피를 공개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찹쌀에 검정콩, 팥, 수수, 차조, 기장까지 알록달록한 오곡밥에 눈이 즐겁습니다. 딱딱한 팥은 미리 삶아두고 찹쌀과 검정콩은 3시간, 수수화조는 30분 정도 물에 불린 뒤 찹쌀 7, 잡곡 3의 비율로 밥을 짓습니다. 거친 식감 때문에 오곡밥이 부담스럽다면 밥물의 10%를 소주로 채우면 식감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고사리나 시래기 같은 나물 반찬과 같이 먹으면 겨울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아서 오곡밥을 가족들끼리랑 같이 해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진청이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국산 오곡 품종을 소개했습니다. 검정콩은 비만과 대사증후군 예방에 효과가 있는 청자5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팥 아라리는 혈압과 부종 완화에 효과가 있는데 특유의 맛과 향이 밥에 풍미를 더합니다. 수수 하이차는 항암 항산화 적용이 우수하고 기장 금실차는 모발에 유용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차조 3다차는 오곡 가운데 비타민 B7인 비오틴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곡밥을 먹으면 이런 효능이 합쳐져 성인병 예방과 겨울철 면역력 증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곡밥은 일반 쌀밥보다 열량이 5분의 1 정도 적기 때문에 비만이나 식이요법에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철분이 1.5배 정도 더 높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곡밥과 다양한 나물 반찬은 대보름뿐만 아니라 언제 먹어도 좋은 건강식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장재현 감독이 만든 영화 파묘가 사전 예매량 36만 장을 넘겼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 결과를 보면 파묘는 개봉일인 오늘 오전 7시 기준 예매율 54%, 예매 관객 수 36만 9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 개봉하는 드니 빌레브 감독의 SF 영화 듄2의 예매율을 25%포인트 넘는 차이로 따돌리고 1위에 올랐습니다. 파묘는 거액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룹 세븐틴과 스트레이키즈 등 K-팝 아이돌 4팀이 국제음반산업협회가 선정하는 2023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제음반산업협회가 발표한 2023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에서 세븐틴은 테일러 스위프트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며 K-팝 아티스트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스트레이키즈가 4위,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7위, 뉴진스가 8위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뉴진스는 데뷔 이후 첫 톱10 진입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12년 만에 KBO 리그로 돌아옵니다. 한화는 역대 최고 금액으로 대우하며 레전드의 귀환을 맞았습니다. 먼저 양식찬 기자입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의 KBO 복귀가 확정됐습니다. 한화와 맺은 계약 기간은 8년, 총액은 170억 원입니다. 또 선수와 구단이 중간에 합의로 계약을 깰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양의지가 두산에 복귀하면서 맺은 4+2년에 152억 원 계약을 훌쩍 뛰어넘는 KBO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로써 류현진은 지난 2013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미국 메이저리그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2년 만에 다시 국내 마운드를 밟게 됐습니다. 빅리그에서의 11시즌, 186경기에 나와 78승 48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3.27을 기록하며 리그 에이스급 투수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14승 5패에 평균 자책점은 2.32로 MLB 전체 1위에 오르며 올스타전 선발로 나서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하지만 어깨와 팔꿈치 등 3차례 수술대에 올라 힘겨운 재활 시기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류현진은 결국 토론토와 계약이 끝난 올 시즌 전격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가기 전에 약속했던 꼭 하나로 돌아와서 선수로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류현진의 KBO 리그 통산 성적은 98승 52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은 2.80. 복귀와 동시에 백승고지 점령을 눈앞에 둔 류현진은 내일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해 하나 선수단과 함께 본격 시즌 준비에 돌입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류현진이 친정팀 한화 이글스로 돌아오면서 당장 한화는 올 시즌 가을 야구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력 강화로 5강 가능성이 점쳐지던 한화는 이제 안정적인 5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상익 기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만년 꼴찌 후보로 최하위권을 맴돌던 한화가 류현진의 가세로 변신 채비를 갖췄습니다. 류현진의 자로잰 듯한 체인지업과 지난해 신인왕 문동주의 160km 강속구를 앞세운 토종 원투펀치. 여기에 펠릭스 페냐와 리카르도 산체스, 김서현, 황준서가 제 역할을 해준다면 2018년 이후 6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006년 데뷔와 동시에 신인상과 MVP를 동시 석권했던 류현진은 7시즌 동안 국내 리그를 평정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LA 다저스와 6년간 3,600만 달러, 토론토와 4년 8천만 달러라는 두 차례 굵직한 계약을 맺으면서 세계 최고 리그에서 통산 78승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팔꿈치 수술을 받고 부활한 지난해 류현진의 평균 구속은 142.3km. MLB에선 최하위권 수준이지만 KBO 리그 평균 구속 143.8km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체인지업과 커브 등은 국내 타자들을 상대로 여전히 경쟁력이 있을 전망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부상 경력은 있더라도 일단은 건강한 시즌을 또 준비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뛰었던 실력 이상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는 류현진 합류에 최은성과 노시환, 베테랑 안치홍이 가세한 공격력도 강해지면서 단숨에 안정적인 5강 전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만년 꼴찌 후보 하나 이글스가 고향으로 돌아온 괴물 류현진의 합류로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차기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K리그에서 FC 서울을 이끈 적이 있는 귀네슈 감독을 비롯한 외국인 감독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선임이 주먹구구였다는 축구 팬들의 비판이 거센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만큼은 체계를 갖춘 선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축구 전문가의 분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저께 회사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세뉴얼 기네슈 감독, 전 터키 대표팀 감독, FC 서울 감독이 그쪽에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기네슈 감독이 여전히 관심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도 뭐 보도를 해줄 수 있느냐. 스티브 브루스 전 맨유에서 뛰었던 유명 선수도 뭐 관심이 있다고 하고 필립 코쿠, 박지성 뭐 위원장의 뭐 옛 동료죠. 네덜란드에서 감독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한국 대표팀에 관심 있는 해외 감독들이 많을 겁니다.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좀 그 정몽규 축협회장이 선정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시스템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다시 대표팀 감독이 되더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됐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대표팀 감독을 K리그에서 차출한다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옛날 발상이고 오늘도 흐린 날씨 속에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린 하루였습니다. 특히 대설특보가 발령 중인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집중됐는데요. 이 지역에는 내일까지 큰 눈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중서부 지방의 눈비는 밤사이 모두 그치겠지만 남부 내륙은 내일 아침까지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쏟아지겠고요. 남부 내륙에는 아침까지 최고 5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눈비가 얼면서 도로 곳곳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 광주와 창원은 3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6도, 광주 8도, 대구는 7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제주도와 전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